과거에는 수많은 성군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정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한나라의 광무제, 당나라 태종, 수나라 문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그중 오늘 이야기할 청나라의 강희제는 천고일제라고 불리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을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듯이 중국에서는 강희제를 강희대제로 부르고 있죠. 거기다가 강희제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황제로 청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희제는 순치제의 삼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활도 잘 쏘는 등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7살 때인 1660년 아버지 순치제가 총애하던 현비 동고씨가 그만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순치제는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고 그 역시 세상을 등지게 되죠. 순치제가 죽기 전 아담샬을 불러 황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지 물었는데요. 이때 아담샬은 아이 신기호로 희호원 예의가 천연두를 한번 알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위가 가능하다며 그를 추천했고, 그렇게 희호원 예의는 불과 8살의 나이로 청나라의 제4대 황제 강희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즉위 당시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보정 대신 4명이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넷 중 오보이라는 인물이 다른 3명을 제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보이가 청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자 점점 기고만장해졌는데 다른 보정 대신이던 수쿠사하를 살해하고 황제이던 강희제 앞에서도 굉장히 무례하게 굴 정도였죠. 그때 강희제는 14살의 나이에 오보이를 급습해 체포했고, 그렇게 오보이는 모든 권력을 잃었으며 이후 16살이 되자 강희제는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세나 당시 상황에서는 강희제가 선정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질 않았죠. 위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고 대만에서는 반청복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남쪽 지역을 계속 흔들고 있었으며 번항들의 위세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강희제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큰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먼저 가장 신경 쓰이던 곳부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국 대륙을 정복할 당시 청나라에 항복해왔던 한족 인물 오삼계, 경중명, 상가이 3명은 각각 운남, 복권, 광동 지역으로 이동해 왕으로 봉해져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고 이를 3번이라 불렀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착실히 힘을 길러나가 그들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은 청나라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정에 나선 강희제는 자신이 직접 강남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3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그리고 조용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와중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남왕 상가이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그의 의사를 받아들이며 상가이의 범국을 없애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상가이는 나이가 들어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갑작스런 철번 명령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황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이 철번 소식을 들은 3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오삼계는 강희제를 떠보기 위해 상가이와 똑같은 주청을 올렸는데 같은 대답이 돌아오자 오삼계는 화를 내며 1673년 11월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여기에 경중명의 번항 자리를 이어받았던 경정충이 합세하고 상가이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장남 상지신이 아버지 상가이를 몰아내고 오삼계의 반란에 가담하면서 난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청나라가 멸망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오삼계 내놈은 명에서도 반란군, 청에서도 반란군이며 아무런 대의도 없다 라고 하며 직접 모든 전략을 총괄하면서 반란군에 맞섰고, 반란군은 처음엔 여러 지역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했지만 3년 후인 1676년엔 경정충이 항복하고 이듬해인 1677년엔 상지신도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삼계는 국호를 주로 바꾼 뒤 1678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불과 5개월 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으며 그가 죽자 반란군의 유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죠. 그리고 1681년엔 오삼계의 근거지였던 곤명이 함락되고 오삼계의 일족이 몰살되면서 3번의 난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청나라가 중국 전역에 직접 통치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난이 한창일 때 북쪽에 있던 러시아 왕조에서 파견 보낸 탐험가들이 시베리아를 지나 청나라 영토였던 만주와 내몽골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었죠. 이후 러시아는 아무르 강까지 군사를 보내 청나라에 직접적인 도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진이라는 지역까지 러시아가 장악을 해버렸죠. 하지만 당시 3번의 난이 더욱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발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1681년 3번의 난이 진압되면서 드디어 러시아를 신경 쓸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나라를 피해 대만에서 반청복명운동을 전개하던 정성공이 대만의 정시왕국을 세웠고 3번의 난에도 가세할 정도로 무시 못할 세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강희제는 남쪽에서 큰 위협을 끼치던 이 대만을 평정해야 비로소 집중해서 북쪽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강희제는 1683년 대만 정복과 남쪽의 반란 위협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 대만을 항복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항복한 대만인들을 탄압하는 대신 후하게 대접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반란군 대장급이던 정성공에게 오히려 끝까지 충절을 지켰다면서 충절이라는 시호까지 내려줬죠. 강희제가 현명하게 대만을 복속시켰던 덕분에 대만도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남방이 완전히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희제는 북쪽 러시아와의 대결에 나서게 되었죠. 강희제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아르바진을 포위해 압도적인 힘으로 러시아군을 밀어버리면서 아르바진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를 청나라로 물리면 또다시 러시아가 아르바진으로 군사를 보냈고 이를 또 물리치기 위해 청나라에서 출병해 러시아군을 쓸어버리고 철수하면 또다시 러시아군이 내려오고 이 짓을 몇 번 하게 되자 강희제는 계속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완전히 막아내려면 이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청나라군은 또 내려와 아르바진을 점령한 러시아군을 포위했고 주위에 큰 해자를 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러시아군 말려 죽이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아르바진에 고립된 채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러시아군은 해자를 건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나간 병사들은 다 죽임당하고 해자를 건너가지도 못했죠. 강희제는 이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사 직전에 빠진 러시아군에 항복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답변을 들은 뒤 청나라군은 다시 군사들을 물렸는데 러시아군은 계속되는 패배와 당시 혼란스러웠던 국내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만주와 외몽골 지역의 영토 확장을 포기했고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며 서로 간의 상업활동 허가와 국경 확정에 합의를 하게 되었죠. 이로써 청나라는 흑룡강 북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시킬 수 있었던 강희제는 이제 유목 제국이던 준까르를 토벌하기 위해 군사들을 출진시켰죠. 준까르의 갈단 칸은 외몽골을 통합하고 티베트와 연합해 청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에 그냥 가만히 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정에 나선 청군은 전면전에서 패하기도 하고 강희제 본인도 병에 걸려 알아눕는 등 매우 고전하긴 했지만 세 번째 원정에서 당시 서양에서 들여온 화포 덕에 마침내 준까르군을 섬멸했고 1697년 갈단 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렇게 강희제는 외몽골 지역까지 제패하게 되었죠. 또한 티베트 지역까지 복속시키면서 강희제는 7대 달라이 라마까지 자신의 손으로 세웠습니다. 강희제는 그렇게 엄청난 영토를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모든 전쟁을 마친 강희제는 전력을 다해 내정에 힘쏟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수많은 한족 지식인들을 포섭하려 노력했으며 그러기 위해선 자신도 유학과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신하들과의 대화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종대왕처럼 책벌레이기도 했는데 그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와중에도 책을 봤다고 하죠. 강희제는 만주족과 한족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순행 중에 주원장의 효령을 찾아가 3번의 절을 올리며 존경심도 표현하고 한족을 포섭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호기심의 소유자였기에 여러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역사나 기하학, 수학, 역법, 천문학, 광학, 의학, 화학, 물리학 등 수많은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으며 심지어 라틴어까지 배웠을 정도였죠. 그는 저녁을 먹은 후에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수학 계산을 하며 자신이 푼 문제가 맞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강희제를 만났던 유럽인들은 그의 지식과 교양에 감탄하며 카톨릭을 믿지 않는 점만 빼면 최고의 군주라고 칭송할 정도였죠. 그렇게 과학 지식을 쌓다 보니 강희제에게 도사들이 찾아와 불로장생이니 신선이니 하는 소리를 해대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는데 명나라 때 수만 명이나 되던 환관과 궁녀들의 수를 400여 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될 수 있으면 황제인 자신의 옷마저 꿰매 입었을 정도였죠. 당시 선교사이던 조아킴 부배는 루이 14세에게 보낸 보고서에 강희제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군주인데도 그런 군주답지 않게 매우 검소하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던 군주이기도 했는데요. 강희제가 어린 시절 죄를 지은 관리가 허리가 잘려서 죽는 참혹한 형벌에 처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강희제는 이후 웬만해선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형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여러 번 읽어본 뒤 죄인의 사정을 살펴 처벌을 감해주거나 심지어는 사면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위생을 위해 청소도 해주었고 병에 걸린 죄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관리가 죄인들의 사정을 모른 척하면 오히려 관리를 처벌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동결시키면서 백성 1인당 조세 부담을 줄여줬던 덕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유럽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재정 상황이 풍족해지다 보니 할 수 있었던 정책이라고 하죠.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를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했는데, 심지어 가뭄이나 홍수가 없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다 냈던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만 세금 감면을 못 받은 것이 억울할 테니 그 해 조세를 면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니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또한 강희제는 책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 당시 중국에 존재하던 모든 기록이나 책들을 모아 영구 보존을 하기 위해 다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나라 역사인 명사를 만들었는데, 이때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록해 명나라 황제들의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며 과도하게 명나라 황제들을 비난하는 기록에는 주의를 주기도 했죠. 그리고 백과사전이던 도서집성과 중국 최초로 위도를 사용한 지도인 황야절남도를 만들었습니다. 강희제가 만든 여러 책들 중 가장 최고는 바로 강희자전인데요. 강희자전은 수십 명의 학자들과 대신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여 만든 한자 사전인데, 글자 수가 무려 47,000여 자에 달한다고 하죠. 이 강희자전은 훗날 부수별 한자 사전의 본보기가 되었고, 최근의 한자 사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는 클래식도 즐겨 들었으며 심지어 작곡도 했다고 하죠. 또한 폭식도 하지 않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고기도 먹으면서 골고루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마디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덕인지 몰라도 그는 중화권 역사상 가장 긴 62년이라는 세월 동안 청나라를 통치했는데, 청나라의 역사가 296년이니 청나라 역사의 5분의 1 정도가 강희제 시대였던 셈이죠. 또한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원정을 떠난 걸 보면 그는 문무를 겸비한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자식들이 다음 황위를 노리고 암투를 벌였던 것이죠. 그는 적자이던 윤잉을 황태자로 정하고 매우 총애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황제를 해먹다 보니 20대까지만 해도 자신을 잘 따르던 황태자 윤잉이 30대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주색잡기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만주족 특성상 적장자에 상관없이 가장 능력있던 아들이 다음 황제 자리에 올랐던 전통 때문에 황태자 윤잉 외에도 황장자 윤제, 사황자 윤진, 팔황자 윤사가 황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강희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퇴직하는 대신에게 신하는 사직하고 물러날 수 있지만 천자인 짐은 그럴 수도 없다 라며 한탄했다고 하죠. 결국 황태자 윤잉이 강희제의 후궁을 건드리는 등 여러 사고를 치다가 끝내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걸려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강희제는 이후 황태자를 두고 있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다음 황제로 사황자 윤진을 지명했는데, 그가 바로 옹정제이죠. 그리고 1722년 12월 20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옹정제는 강희제가 마련해 놓은 청나라의 전성기를 잘 이어나갔고, 옹정제의 사남인 걸륭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강건성세로 알려진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었죠. 외치로 보나 내치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명실상부 최고의 성군이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강희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던 강희제가 죽기 직전 다음 황제는 넷째 아들인 인전에게 물려주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강희제를 이은 다음 황제가 바로 옹정제입니다. 아버지인 강희제가 워낙 오래 황제를 해먹었기 때문에 그는 즉위 당시에 비교적 늦은 나이인 45세 때 황제에 올랐죠. 옹정제의 다음 황제가 바로 그의 아들 걸륭제인데, 아버지 강희제와 아들 걸륭제의 업적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던 옹정제였지만, 최근에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잘 유지시킨 황제라고 재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옹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강희제 17년인 1678년 12월에 강희제의 사남으로 태어났죠. 어머니였던 덕비 우야씨는 당시 섭이었기 때문에 황손을 기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황귀비이던 동가씨의 양자가 되어 그녀의 손에 길러졌는데, 동가씨는 자식이 어린 나이에 요절했었기 때문에 어린 옹정제를 친자식처럼 길렀다고 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강희제가 정물을 볼 때 붓을 놓거나 옥새를 가져다 주는 등 여러 수발을 들게 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눈에도 들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언어도 익혔으며 여러 경서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말타기와 활쏘기 그리고 수영까지 열심히 배웠죠. 게다가 옹정제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식견을 넓혔고 80근이나 되는 활을 능숙하게 다뤘는데, 그가 쏘는 화살은 백발백중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희제는 사냥을 갈 때 항상 옹정제를 데리고 갔으며, 여러 지역에 순행을 갈 때나 민정시차를 갈 때도 옹정제는 항상 강희제를 수행에 함께 했다고 하죠. 그런 그를 강희제는 예쁘게 봤는지 옹정제에게 여러 일을 맡기기도 했는데요. 16세 때는 공자의 고향으로 가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강희제가 준가르 갈당칸을 공격할 때 정홍기의 명예대장이 되어 전장에도 따라갔습니다. 이때 갈당칸을 추격하던 도중 기습을 당해 청군이 큰 위기에 빠졌지만, 이를 물리치고 반대로 갈당칸 군대를 섬멸해버리는 공적을 세우기도 했죠. 강희제는 그의 공을 높이사 옹군왕에 봉했고, 이후에는 병부와 호부의 일을 관장하기도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입지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태자이자 자신의 이복형이던 윤익이 점점 주색에 빠지고 자신의 부하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강희제의 행동을 관찰하는 짓을 벌였으며 나중에는 몇몇 대신들과 결탁하여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자 열받은 강희제에 의해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사남이던 자신에게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다른 여러 황자들도 자신만의 당파를 만들어 황태자가 되기 위해 서로 치열한 황위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희제는 자식들끼리 황태자가 되기 위해 서로 온갖 암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몸서리를 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른 황자들이 황태자 자리를 두고 온갖 암투를 벌일 때 옹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옹정제에게도 세력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위협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세력에 불과했고 황위 다툼에도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강희제는 옹정제의 아들인 손자 흥리의 총명함에 완전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강희제는 죽기 직전 옹정제를 후계자로 삼게 된 것이죠. 그렇게 힘겹게 황제가 된 옹정제는 무시무시한 피해 숙청을 단행하는데요. 이러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질책하는 등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죄명들을 붙여 친동생 윤제를 비롯해 수많은 형제들을 쥐잡듯 잡아버렸습니다. 또한 숙청의 칼날은 신하들도 피해가진 못했는데 서북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연갱효라는 인물이 기고만장해하며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죠. 어느 날 군영을 방문한 옹정제가 병사들이 땀에 쩔어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모두 갑옷을 벗고 좀 쉬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말을 들은 연갱효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그러자 병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옹정제는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말했지만 연갱효와 병사들은 또다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연갱효가 병사들에게 황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두 갑옷을 벗고 쉬어라 라고 하니 그제서야 병사들이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옹정제는 쉬지 않고 일하려는 모습이 가상하다 라는 말을 했지만 두 번이나 자신의 말을 씹은 연갱효를 조져놔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던 1725년 2월 어느 날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좋은 길조가 나타나자 모든 대소신료들이 옹정제의 덕을 한껏 칭찬하며 아부하는 말을 올렸습니다. 이때 연갱효도 옹정제에게 아부하는 말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신다라는 말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열심히 일을 하신다 라고 적어버린 것이었죠. 별일 아니었지만 옹정제는 이 일을 꼬투리 삼아 연갱효를 마구 공격했고 얼마 후 연갱효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황자 시절 든든한 후원자였던 외삼촌 롱코드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그가 국경 문제로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갔을 때 병력을 보내 그를 체포하고 베이징으로 압송해 41가지의 죄목을 들어 그를 처단해버렸죠. 옹정제의 숙청의 바람은 형제 신하들 뿐만 아니라 한족의 학자들에게도 향했는데요. 강서성의 과거시험을 관장하던 관리 사사정이 사서삼경 중 하나인 시경에 나오는 말인 유민소지라는 시제를 냈는데 옹정제는 유자와 지자가 옹정제의 연호인 옹정에서 위에 변만 뺀 것인데 이는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의미라며 사사정의 구족을 멸해버렸죠. 여담으로 전설적인 무기 혈적자는 당시 옹정제가 숙청 대상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보낸 무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무자비한 숙청으로 인해 옹정제는 폭군이라는 인상이 강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러 업적을 남기면서 훗날 역사학계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가 내외로 여러 업적을 남겼던 것에 반해 그는 철저히 군사적인 활동은 배제한 채 내치에 많은 비중을 두었죠. 그는 밤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으며 자는 시간 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정무 보는 데 할애하는 등 정치에 매우 의욕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강희제 때 마무리가 안 된 내정 체계를 옹정제가 잘 정비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옹정제 역시 강희제만큼 훌륭했던 황제라고 찬사를 받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개혁 정책을 펼치며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군기처 설치였습니다. 당시 옹정제는 황제의 개인 연락망인 주접을 강화시켜 신하들의 속마음을 알아냈죠. 주접이란 황제와 신하가 개인적으로 주고받던 간단한 편지 같은 것인데요. 황제와 신하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 길이 없었던 신하들은 더욱 행동거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옹정제의 힘은 더욱 커졌죠. 그러나 매일 들어오는 주접의 양이 많아지자 군기처라는 주접 전담 부서를 만들게 되었고 군기처에서는 3명에서 5명의 군기 대신이 밤낮 가리지 않고 교대로 근무하며 여러 일들을 시시각각 옹정제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옹정제의 비밀 정치에서 주고받았던 엄청난 양의 이 편지 뭉치는 자금성의 어느 구석진 곳에 쌓여 있었는데 훗날 이를 모두 꺼내 112권에 달하는 옹정주 비유지라는 제목의 전집으로 출판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1727년엔 러시아와 캬흐타 조약을 맺어 국경선을 명확하게 그었고 자신이 황자였을 때 황자들끼리 다퉜던 일들 때문에서인지 그는 황태자 밀건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황태자 밀건법이란 누가 황태자라고 발표하지 않고 종이에 적은 뒤 상자 안에 봉에 두었다가 황제가 죽고 나서 공개하는 방법이었죠. 이러면 누가 황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로 황자끼리 파벌을 형성하거나 신하들끼리 대립하는 경우를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옹정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바로 지정은제라는 세금 정책이었죠. 원래 청나라에서는 토지세와 인두세를 따로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관리들에 의해 수많은 부정과 폐단이 벌어지게 되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이 도망가 버리자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청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지정은제를 시행했는데 이것은 인두세를 따로 거두지 않고 토지세에 포함시켜 세금을 은으로 걷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인두세를 토지세에 통합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이 사실상 면제였던 것인데요. 당연히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반대와 논란 때문에 지정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었지만 옹정제 때에 와서 마침내 제대로 시작된 것이죠. 옹정제는 지정은제에 반대하고 토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정은제에 반대해 과거 시험을 치르려던 학생들이 단체로 시험 거부를 하자 열받은 옹정제는 한 번만 더 단체 행동을 하면 영원히 응시 자격을 박탈해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세를 미납한 사람들은 모조리 체포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끝에 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지정은제가 확립된 것입니다. 이 덕에 백성들은 토지도 없으니 토지세도 안 내고 더 이상 인두세를 내지 않아도 되다 보니 애들도 많이 낳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덕에 청나라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또한 옹정제는 관리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원래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모선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관리들의 봉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죠. 명청대의 관료들 봉급은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낮았던 것입니다. 말단 관리들은 봉급으로만 생활하기에는 빈민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접대도 해야 하고 또 여러 사적으로 돈 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세금을 더 걷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 강희제도 한마디 했는데 세금에서 일할만 더 걷는다면 청렴한 관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옹정제도 알고 있었는데요. 관료의 봉급이 지나치게 낮은 것 자체가 부정부패의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옹정제는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않고 모선을 정규 세금화해버렸는데 그 대신 그 수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징수하게 했습니다. 또한 청렴을 기르는 은이라는 의미로 양념은이라는 것을 관료들에게 지급했는데 녹봉에 이 양념은을 더 주면서 관료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대신 만약 부정부패를 더 저지르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세금을 착복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은 관리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버렸고 은닉한 재산까지 찾아내 국고로 환수해버렸으며 부정부패로 인한 혜택은 그 관리의 가족들에게도 돌아간다 해서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 친척들의 재산까지 모조리 몰수해버렸습니다. 만약 부정부패를 일삼은 죄가 걸려 목숨을 끊은 관리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관리의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산을 몰수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비리를 일으킨 관리나 지주는 그냥 처형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리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 예전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옹정제가 즉위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쫓겨났고 만연적자에 시달리던 하남성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꽤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옹정제는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는데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으며 농사를 잘 짓고 경험이나 기술이 뛰어난 농민에게 팔품의 벼슬을 내려 다른 농민들의 농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지역의 토착 세력이 대를 이으며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강력한 군벌이 되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 옹정제는 중앙의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해 그곳을 다스리게 하고 조정에서 파견한 군대로 지방군을 대체하게 하는 개토기류 정책을 펼쳐 지방 토착 세력을 견제하기도 하고 변방을 공고히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으며 이는 훗날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했죠. 그만큼 철저하게 지방을 관리 감독하고 딴 생각 못하도록 치밀하게 관리들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총나라의 제갈량과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지독한 일 중독자였고 신하들이 자기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강요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옹정제 때 관리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유능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관직에서 잘릴 정도였으니 그 말은 전혀 칭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희제도 정무에 지치면 여러 곳에 유람을 떠나기도 했는데 옹정제는 고작해야 베이징 근교에 있는 별장에 가끔씩 가는 정도일 뿐 한 번도 순행을 가지 않았고 오로지 직무에만 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많은 나이에 즉위하기도 했고 엄청난 신체적 무리를 주면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 그의 몸이 남아날 리가 없었고 과로로 인해 요양을 해야 할 정도까지 몸이 상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요양을 간 와중에도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1735년 8월 몸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 쓰러졌다가 13년간의 재위기간을 마치고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워낙 열심히 일했다 보니 과로사로 죽어버린 것이죠. 옹정제가 그렇게까지 일 중독자였던 이유에는 여러 썰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강희제가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14째 아들이었는데 옹정제가 이것을 넷째 아들로 고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일을 잘 못하면 관리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하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이죠. 그러나 2013년 9월 강희제의 유조가 공개되고 나서 옹정제의 황위 찬탈 누명은 완전히 벗겨지게 됐습니다. 옹정제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워낙 가혹했던 숙청 작업으로 인해 폭군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옹정제는 강희제의 기나긴 치세 뒤에 동요할 수도 있었던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실을 잘 다져놓은 명군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옹정제 치세기 때 유럽에서는 청나라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유토피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금제도와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고 지방 토착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애초에 관리를 파견해 막았던 것 자체가 전부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황제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까지 천고일제의 성군 강희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기반을 잘 다졌던 명군 옹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옹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옹정제의 업적이나 그의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옹정제에 대한 이야기 2부입니다. 옹정제는 폭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명군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한 인물이죠. 그런데 옹정제는 신하들에게는 굉장한 독설가였다고 하는데요. 옹정제는 주접이라는 것을 신하들과 주고받았는데 이 주접은 황제와 신하가 개인적으로 주고받던 일종의 보고서이자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옹정제는 공식적인 보고 경로와 함께 비밀스러운 보고 경로인 주접을 비교해 만약 보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신하들을 불러 추궁하는 방식으로 관리들을 장악해 나갔고 이렇게 비밀 정치를 하면서 신하들의 속마음도 알아내고 황제인 자신의 권력도 키웠죠. 그런데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접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수많은 관리들이 보내는 주접을 모두 읽고 나서 황제 전용인 붉은 먹으로 그곳에 댓글을 달았던 것이죠. 이 붉은 먹으로 쓴 댓글을 주비유지라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신하들에게는 선풀을 달아주었는데 옹정제가 신하들 중 가장 믿고 신임했던 삼총신 전문경 2위 시린교로 오르타이에게는 굉장히 선풀을 많이 달아줬다고 하죠. 특히 시린교로 오르타이는 만주족이다 보니 더욱 신임이 두터웠는데 그에게 쓴 답장에는 네 편지 읽으니 눈물이 난다 라던지 너같이 착한 놈은 조상님들도 극락왕생 하실 거다 라던지 네가 쓴 보고서는 정말 정성이 느껴진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읽게 된다. 또는 천지신명님 우리 오르타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등등 온갖 좋은 말은 다 써서 보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옹정제가 쓴 댓글 중 많은 양이 악플이었던 것인데요. 일을 잘 못하는 관리에게는 월급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적기도 하고 멍청한 놈이나 무식한 소인배 무슨 내용이 있다위냐 왜 쓸데없이 긴 종이에 써서 종이를 낭비하냐 쭉 훑어봤는데 보고서가 웃기지도 않네 라고 적는 등 그걸 받아본 신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댓글들을 마구 달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뻘건 글씨로 적혀 있으니 공포감은 더했을 것 같죠. 그리고 옹정제는 공식적인 루트와 이 비공식 루트를 함께 접하다 보니 만약 보고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불러 죽도록 쏘아붙였으며 쓸데없이 장황하게 쓰면 또 그걸로 엄청난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들은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피를 부탁하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옹정제의 삼총신 중 한 명이었던 전문경까지도 보고서 대피를 맡겼다고 하죠. 오죽하면 옹정제의 평전 옹정제를 쓴 일본의 동양사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양심적인 독재군주라고 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옹정제는 관리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 감시했고 이에 대한 일화도 많은데요. 그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어느 날 한 신하가 근무 시간에 마작을 하며 놀았다고 하죠. 한참 신나게 마작을 하고 노는데 마작패 하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다 같이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퇴근하고 집으로 갔죠.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하니 옹정제가 그를 불러서 어제 뭐 했냐고 물었는데 깜짝 놀란 그 신하는 괜히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마작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옹정제는 어제 사라진 마작패를 꺼내 그 신하에게 툭 던지더니 솔직히 말했으니 한번 봐주겠다라고 했다고 하죠. 공포에 질린 그 신하는 그 뒤로 마작은 손에도 못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옹정제가 어느 날 형부의 한 신하를 불러 형부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냐? 라고 물었다고 하죠. 이에 그 신하는 어리둥절해하며 네,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옹정제는
형부의 현판도 잘 걸려있지? 라고 물으니 신하는 네, 잘 걸려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옹정제가 갑자기 손짓하니 다른 신하들이 형부의 현판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판을 형부의 신하에게 냅다 집어던지더니 그 신하에게 자기가 일하는 곳에 현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냐며 엄청 호통을 쳤다고 하죠. 사실 옹정제가 전날 밤에 신하들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부의 현판을 떼어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이후 형부의 현판은 본보기 삼아 한동안 제자리에 걸리지 못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그는 황제가 된 이후 형제들과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나갔는데요. 옹정제는 군왕 시절부터 예산 낭비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를 잘 알고 있던 동생 윤제는 강희제의 능원 공사를 할 때 돈을 아꼈더니 선왕을 능멸한 셈이냐며 옹정제에게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돈을 좀 들여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제는 돈을 물쓰듯 낭비한다며 또다시 욕을 한 바가지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들인 윤사는 개를 의미하는 아키나라고 불렀고 윤당은 돼지를 뜻하는 서서라고 불렀다고 하죠. 또한 옹정제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코스프레를 한 것인데 선비의 모습을 한 것이라든지 도사, 승려, 아라비아의 귀족, 서양의 귀족 등의 모습을 한 채 그림을 남겼죠. 옹정제는 하루에 4시간 밖에 자지 않고 정무에 몰두하다 보니 그의 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약해져 갔는데요. 옹정제는 1735년 10월 5일 건청궁에서 대신들과 회의를 주관했지만 다음 날인 10월 6일에 갑자기 알아눕더니 7일에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8일에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죽은 것에 대해 암살설과 독살설이 나돌았던 것이죠. 암살설 중에서는 옹정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써 멸문을 당했던 학자 여유량의 손녀인 여사랑이 무술을 배워 궁녀로 잠입해 옹정제의 목을 베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다른 설로는 옹정제가 말년에 도교의 연단술에 심취해 진시황제처럼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은으로 단약을 만들어 과다 복용을 하다 보니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고 이에 아들인 걸륭제가 국내에 있던 도사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렸다는 설 등이 있죠. 옹정제가 이렇게 독설가이자 가혹한 숙청을 단행했던 덕에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졌었나 보네요. 지금까지 독설가 옹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나라의 전성기로 일컬어지는 강건성세는 4대 황제 강희제부터 옹정제를 거쳐 6대 황제 걸륭제까지의 치세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강희제는 내치와 외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었고 옹정제는 내치에 집중해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펼치려 노력했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은 강건성세의 세 번째 황제 걸륭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걸륭제의 치세기 동안 청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는 절정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이때 청나라의 국력은 전세계 최강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고 사상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치세 말기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겹치면서 청나라 멸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현재 학자들의 평가는 명군인지 암군인지 성군인지 폭군인지 애매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걸륭제는 옹정제의 5번째 아들로 1711년에 태어났고 이름은 아이신기요로 흥리었죠. 할아버지였던 강희제는 아들만 20명이 넘었고 손자를 합치면 100여 명에 육박했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 못하는 손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걸륭제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총명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에 통달했으며 사냥을 나갔을 때 곰을 마주치자 겁먹지 않고 화살을 쏴 곰을 잡기도 하는 등 강희제의 눈에 쏙 들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를 기특하게 여긴 강희제는 어릴 적 자신을 닮았다며 홍역을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제왕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여러 무관들에게 무예를 전수해줄 것을 명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늙은 강희제 자신이 직접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기도 했을 정도로 그를 예뻐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황자들이 후계자 다툼으로 티격태격되는 모습을 보고 강희제는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홍역이 부모님인 옹정제와 정모인 효경원왕후, 친어머니 효성원왕후에게 꼬박꼬박 예를 다하며 문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를 마음에 들어했죠. 그러다 보니 강희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다음 황제로 옹정제를 점찍으며 옹정제에게 홍역을 후임으로 삼으라는 유언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아서인지 걸륭제 역시 할아버지 강희제를 평생 동안 엄청나게 존경했다고 하죠. 이후 홍역은 아버지 옹정제의 일들을 도우며 정치를 배워나갔고 옹정제와 신하들은 홍역을 거의 황태자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옹정제의 셋째 아들이던 홍씨는 강희제의 팔남이던 염친왕 윤사와 손을 잡고 자신이 황태자 자리를 꿰차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1725년 홍씨가 홍역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옹정제는 격분하여 그를 윤사의 아들로 입적시켜버렸죠. 그리고 2년 후인 1727년 역모를 꾀했다는 죄를 들어 윤사와 홍씨를 잡아들인 후 그들을 황실 족보에서 제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이후 다른 황자들은 페륵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홍역은 보친왕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군기처에서 지내며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735년 옹정제가 건강이 악화되어 알아눕게 되자 홍력은 감국에 임명되어 옹정제의 업무 상당 부분을 자신이 맡게 되었고, 옹정제가 세상을 떠나자 25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게 되었죠. 그는 황제가 된 이후 할아버지였던 강희제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먼저 옹정제가 연금하거나 귀양 보낸 숙부들을 사면해 주었지만 종친들이나 황족들이 정치 일면에 나서는 것을 엄금했죠. 그리고 그는 총 10회의 원정을 통해 사상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1747년 대금천을 시작으로 1757년에는 중가르를 완전히 복속시켰고, 이후 1792년까지 버마, 대만, 베트남 그리고 네팔에 원정군을 보내면서 할아버지 강희제의 위대함을 본받으려 노력했죠. 걸륭제는 강희제 때부터 이어져온 위협 세력인 중가르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외몽골까지 차지했으며, 그 기세를 몰아 위구르족을 공격해 청나라의 국경을 신강 일대까지 넓혔고, 티베트 남부를 쳐들어온 네팔의 구르카부족을 섬멸하고 형식적인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티베트 서부 국경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버마를 공격해 조공국으로 삼게 되었죠. 하지만 좀 애매한 것이 버마를 침공했을 때 모두 실패했고, 베트남 정벌을 떠났을 때도 복잡한 밀림과 전염병 등의 문제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버마와 베트남과 형식적이나마 조공관계를 맺었으며 덕분에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던 것이죠. 또한 이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었던 덕에 이후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적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청나라 남쪽을 안정시킨 공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덕분에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버마와 베트남 국경에서는 별다른 충돌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천지회라는 단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하기도 했는데, 이 천지회의 일부는 훗날 중국의 유명한 깡패인 사마패로 발전했다고 하죠. 이렇게 총 10회의 원정으로 걸륭제는 강희제 시절에 청나라 영토에서 40% 정도 늘려놓았고, 중국 대륙 역사상 원나라 이후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청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걸륭제는 이 10번의 원정을 10전무공이라 칭하며 책을 썼는데, 청나라군의 강력한 군사력과 자신의 지휘력을 스스로 칭찬한 책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걸륭제는 내정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그는 보갑제와 이갑제라는 제도를 뜯어 고쳤는데, 보갑제란 100가구를 모아서 갑이라 하고 10개의 갑을 모아 보로 나누었는데, 이 갑과 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질서와 치안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였으며, 이갑제는 보와 갑에서 인구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방 관리들이 조정에는 인구와 세수를 줄여서 보고하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때려 막대한 사익을 취하자 걸륭제는 인구조사를 다시 시행해 각 집 문 앞에 사는 사람의 수와 나이, 성별까지 적어놓고 매년 인구조사를 하게 했죠. 그 덕분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각 지역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착복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빼돌린 관리들은 중징계에 처했으며 심지어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죠. 그렇게 국고는 넘쳐나고 인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걸륭제는 즉위 당시부터 청나라의 국고는 풍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치와 낭비가 잦았던 것이죠. 그는 청나라 각지의 궁전이나 행궁, 후원 그리고 도로, 운하, 성벽 등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썼던 것입니다. 도로나 운하, 성벽 등은 백성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궁전과 행궁, 후원 등을 증축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다 보니 청나라의 재정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던 것이죠. 거기다가 걸륭제는 할아버지 강희제처럼 남쪽 지역의 순행을 자주 떠났는데요. 자신의 정통성과 세를 과시하기 위해 걸륭제가 한 번 순행을 갈 때마다 강희제가 사용한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시와 그림, 서예 등 예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대 상나라 때부터 제작된 중국의 각종 예술품을 시대별,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했으며 등급까지 매기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광적으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을 불러 호화스러운 연회를 엄청나게 벌여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기도 했죠. 그만큼 그는 시를 짓는 것도 좋아했는데, 걸륭제가 지은 시는 문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반면에 그림과 서예 실력은 뛰어나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걸륭제가 수집한 작품들은 모두 자금성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갈 때 모두 들고 가 현재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죠. 이때 만약 안 옮겼으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개박살 났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당시 만주족들이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만주어가 쇠퇴하자 걸륭제는 만주족이 한족화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만주족 출신 관리가 심양에서 살다가 북경으로 와서 일하게 되었는데, 걸륭제가 만주어와 한어가 뒤섞인 변형된 만주어를 하자 거의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걸륭제는 어느 날 상주문에 너무 많은 한어가 쓰인다며 불평을 하더니 한어를 대체할 1700개가 넘는 새로운 만주어 단어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의 고전들을 만주어로 번역하는 사업도 진행하면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황제였습니다.
또한 그는 청나라 전역에 있던 모든 고서적들을 한데 모아 이 책들을 모두 필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백과사전인 사고전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걸륭제는 남쪽의 오문의 항구를 개방한 이후 해외 무역이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이때 유럽 선교사들이 가져온 작물인 고구마가 어느 땅에서든 굉장히 잘 자랐던 덕에 어느 정도 기근을 면하게 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청나라의 도자기와 비단, 차 등이 유럽에서 대히트를 치자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고 18세기 이후부터 백성들도 점점 부유해지면서 인구도 급속도로 늘었으며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했죠. 거기다가 당시 청나라에서는 은을 이용해 무역을 하다 보니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1760년 이후 약 20여 년간 청나라의 은 저장량이 5배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문화나 기독교가 청나라에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광주나 남쪽의 일부 해안 지역만 개방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유럽의 선원들은 청나라의 상륙도 금지되었고 오직 무역 상품과 보급품의 선정만이 가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외교관인 조지 맥카트니가 통상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사신으로서 걸륭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나라 신하들은 맥카트니에게 300호 고두례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맥카트니는 거부했고 걸륭제가 관대하게 맥카트니의 주장을 받아줘서 결국 한쪽 무릎만 꿇는 것으로 넘어갔다고 하죠. 이때 맥카트니가 가져온 영국의 요구는 제한적으로 하던 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허가해줄 것과 그리고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청나라의 영토 중 작은 섬 하나를 영국에 할양해 영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대사관을 설치해 대사가 상주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영국의 이 요구는 청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죠. 그래서 걸륭제는 거절한 이유를 자세히 적어 답서를 보냈고 영국의 조지 3세에게 줄 답례품을 챙겨준 뒤 맥카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들은 약 50년 후 청나라가 아편전쟁에 패하고 나서 난징조약을 통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죠. 어쨌든 청나라의 평화가 지속되기 시작하자 점점 기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걸륭제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걸륭제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지방관리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착복과 세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홍수가 났을 때 걸륭제가 보낸 구호자금까지 중간에서 관리들이 모두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죠. 거기다가 감숙성은 매우 가난한 지역이라 매년 조정에서 구호자금을 보내줬는데 감숙성을 다스리고 있던 왕단망이 그 구호자금을 모두 착복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로 지방의 말단 관리부터 조정의 최고위 관리까지 모두 뇌물을 받아 막대한 사익을 취했으며 온갖 비리와 부패가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걸륭제는 재위 말년부터 국정의 대부분을 총애하던 신하 니오후로 허션에게 맡겼는데요. 이 허션은 어릴 적부터 걸륭제의 총애를 듬뿍 받아 급속도로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었죠. 심지어 걸륭제와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었던 것입니다. 이후 걸륭제가 70세가 넘어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약해지자 허션은 걸륭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죠. 그는 실질적인 황제 노릇을 하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숙청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매관매직은 기본이었고 불과 31살의 나이에 호부상서가 되면서 관리들이 만약 죄를 지었을 때 자신에게 돈을 바치면 모든 죄를 사면해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끌어모았고 심지어 황제에게 바쳐지는 1등급 진상품들도 자신이 빼돌려 2등급을 걸륭제에게 바쳤으며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올리고 관리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기도 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걸륭제는 스스로 황위를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할아버지였던 강희제가 61년간 재위를 했는데 자신이 감히 그 기록을 깰 수 없다는 이유로 재위 60년이 되었던 1795년에 황위를 넘기고 태상황제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1795년 12월 30일에 황위에서 내려왔고 자신의 15번째 아들인 영염에게 재위를 넘겨주니 그가 바로 가경제였습니다. 비록 그는 태상황제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채 국정을 처리했죠.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은 반청 세력을 조직하기도 하고 각지에서는 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결국 1796년 백년교도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걸륭제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국정을 처리하고 조회에도 참가하는 등 왕성히 활동했지만 태상황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갔고 그렇게 1799년 1월 4일 60년간 재위하고 4년간 태상황제로서 군림하던 걸륭제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역대 중국의 황제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수명이 짧아서 40에서 50세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걸륭제는 89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이는 중국 역대 황제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축에 속하죠. 걸륭제는 황제가 되고 나서 40여 년간 강희제와 옹정제의 정책을 따라 개혁을 단행하면서 넓은 영토와 경제력, 문화 등을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이후 약 20여 년 동안에는 니오후로 허션을 지나치게 편애하면서 그의 악행을 방치하여 허션을 비롯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내버려두는 뼈아픈 실책을 범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점점 청나라의 힘은 약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나라 멸망의 시작은 걸륭제 치세 말기 때부터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강희제와 옹정제의 시기를 이어받아 강건성세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했지만 그렇다고 명군이나 성군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고 사치와 낭비가 심했으며 나중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던 이유로 청나라가 망해갔지만 그렇다고 암군이나 폭군이라 부르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인물 걸륭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